안녕하세요. 우리가 시험 끝나고 바로 온라인 수업이 됐네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험 범위까지가 어디까지였냐면 거란의 침략 이 부분까지였을 겁니다. 대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냐면 태, 해, 정, 광, 경, 성, 목, 현, 덕정문 순선훈 숲, 예, 인, 의. 일단 이 정도로 이렇게 쓰면서 볼 텐데요. 우리 한번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차 고사 끝나고 모든 걸 기억해서 또 지웠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하자면 태조 때 나라를 세웠겠죠. 왕건이에요. 그리고 광종 때 나라를 왕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성종 때 나라의 체계를 다졌었죠. 그리고 성종과 이 목종, 현종에 이르는 그런 시기에 진짜 이 통치 체제 이런 것들까지도 어느 정도 완비를 이룩하게 됐었습니다. 이 성종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란이 침입을 했었죠. 대외 관계로서요. 자, 이 거란이 1차 침입, 그리고 현종 때 2차, 3차 침입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기억나죠? 직전 시험이니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또 이제 또 여진의 침입이 있었죠. 여진이 이 숙종 시기에 많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숙종 시기에 윤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문신입니다. 윤관이 등장해서 이제 별무반을 조직하게 되는데요. 예종 시기에 이제 이 숙종 시기에 이 여진이 등장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윤관이 이제 등장을 하긴 했지만 이 예종 시기에 윤관이 이제 별무반을 조직해서 동북 구성을 쌓게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바로 돌려줬다고 했었죠. 왜? 보수파와 그다음에 방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돌려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동북 구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진족 애들이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느냐? 금이라는 나라를 세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한테 오히려 신하 관계를, 사대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다음이에요. 인종 시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을 제대로 나갈 건데요. 아마 대부분의 반은 여기 수업을 하기는 했을 거예요. 간단하게. 자, 인종 시기에 이 금나라가 사대 관계를 요구하게 됐는데요. 이 인종 시기, 이때 금나라와 싸워보지도 않은 채로 우리는 사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대 관계를 맺게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내가 강의는 이렇게 거의 판서같이 하죠. 여러분들 나는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생인데 판서를 해라 노트 정리를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안 필요하다 나는 이제 눈으로 봐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교과서로 다 이렇게 내용을 재구조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셔도 됩니다. 네. 가능하면 사람의 기억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내 판서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틀대로 재구조해야 그래도 좀 기억이 여러 번 하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인종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시기에 사대 관계를 금나라가 요구했을 때 사대 관계를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인종왕이 이런 그 나라에 대한 이 나라의 한 요구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왕이 이제 수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왕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누가 받아들이냐면은 이자겸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자겸이라는 인물, 얘는 바로 누구냐 하면 인종의 장인이에요. 그리고 또 예종의 장인입니다. 자, 그러면 예종과 인종의 관계는 누구냐? 저 앞에처럼 이렇게 형제 관계냐? 아니에요. 부자 관계입니다. 예종이 당연히 아버지겠죠. 그리고 이제 인종이 아들인 부자 관계야. 그러면 얘는 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이모랑 결혼한 겁니다. 자, 이거는요, 이자겸 집안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자기 딸들을 시집을 보냈었던 건데요. 이 시집을 보냈다라는 것은 진짜 이 집안, 외척 집안이라고 했었죠. 외가댁. 이 외가댁 집안 세력을 이제
강화시키고 그 높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용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예종에게도 보내고 인종에게도 시집을 보내놨더니만은요. 이제 이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뭐냐면 인종 이자겸 자신은 인종의 장인이기도 하고 외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보다 이자겸의 권위가 더 하늘을 찌르게 되면서 이자겸 권위가 더 높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금나라가 이제 신하의 관계를 요구하게 되니까 이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자겸이 해버립니다. 이자겸이 이 금나라한테 사대 요구를 받아들여요. 이 이자겸이 받아들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게 바로 왕의 입장과 그 다음에 이 권한을 그 권신의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런 왕과 신하의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왕은 다 나라 자체가 다 자기 거예요. 근데 신하는 뭐예요? 나라가 자기 게 아니죠. 자기 집안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반면에 이 신하라는 애들은 나라를 일부 팔아먹건 나라가 망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안만 좀 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마인드예요. 근데 이 이자겸뿐만 아니라 나중에 등장하는 권문세족이나 이런 그런 세력들 도 다 거의 비슷한 레파토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처럼요. 이자겸은 그렇게 신하의 예를 갖춰요. 만약 전쟁 상황 같은 게 벌어지게 되면요. 권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전시 상황이 되면은 이러한 문신이 아닌 누군가 무신에게도 권력이 넘어갈 수도 있고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자신의 권력을 잃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신하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이어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권신 관계를 맺었었는데요. 인종, 여러분들이 인종이라면은 지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진 않겠죠. 아무리 자기 할아버지긴 하지만 외할아버지긴 하지만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완전히 이자겸이 더 왕 같아.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요. 인종은 이렇게 독단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자겸의 난으로 표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사실 이자겸의 난 하면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사실 발단은 뭐냐면 인종이라는 외손자가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었다가 실패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뭐 인종이 일으켰다가 실패했으니까 인종의 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왕인데. 그래서 이자겸, 이제 이 내용을 보자면요.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자겸은 인종을 오히려 이자겸과 척준경이라고 부르는 무신이 있어요. 자, 척준경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인종을 오히려 가둬버립니다. 죽이진 않고요. 이 유폐시켰다라고 하는데 이 가둬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가둬버리면서 이게 진압이 됩니다. 근데요, 이 인종이 이 척준경이라는 애를 꼬드겨요. 그래도 얘는 이게 무신이거든요. 뭐 저기 앞에 동북구성, 윤관의 동북구성을 쌓을 때 큰 업적을 세웠던 그런 무신이기도 합니다. 이 척준경을 꼬드겨가지고 결국에는요, 이자겸을 쫓아내고 다시 권력을 잡아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의 이제 끝인데요. 맨 처음에 인종이 이자겸을 바로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변란을 일으켰을 때 이자겸을 제거했으면은 인종의 권위가 살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자겸에 의해서 오히려 유폐됐다가 이렇게 척준경을 꼬드겨가지고 겨우겨우 다시 왕권을 되찾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끝간데 없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자겸이라고 하는 특정 이 문벌 귀족의 권한도 이제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이 지금 말로만 나왔었지만 이자겸의 난이라는 것은요 매우 큰 내부 쿠데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경에 있는 이게 궁궐이 불타버립니다. 자, 이런 불타버리는 그런 소란이 발생하게 되면서 나라의 위신도 바닥을 치고 민심도 흉흉하게 됐어요. 자, 이런 기회를 틈타 가지고 이제 어떤 모습이 일어나게 되냐면 일단 개경이 불탔죠. 자, 개경이 끝났다. 개경의 기운이 끝났다.
우리의 지금 새로 떠오르는 그런 기운이 있는 곳으로 가자. 특히나 이 금이라는 오랑캐 따위한테 신하의 예를 갖춘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고구려를 계승했었던 우리의 기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요. 이 묘청이라는 인물과 정지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이자겸이라는 저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저런 인물을 제거했으니 하고 그 다음에 개경이 불탔으므로 이제 새로운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 고구려의 기운이 남아있는 어디로 가자? 평양. 평양이 어떤 지위로 격상돼 있었었죠? 서경이죠. 자, 서경으로 천도하자는 운동을 벌여요. 묘청에 서경 천도 운동이 있게 됩니다. 자,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내가 지금 괄호를 잘못 쳤네요. 얘를 치고 서경천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서경천도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은 아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뭐냐면 이 금나라 어디 오랑캐 따위한테 신하관계를 갖추느냐, 이 고구려 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요. 옛 고구려의 수도로 천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바로 뭐냐면 서경은 대화세다. 이제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또 풍수지리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옛 고구려의 수도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를 천도하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경이 불탔으니까. 자, 인종도 혹했어요. 이 개경의 보수파 전통적인 문벌 귀족들이 이제 자기에게 이제 어찌 보면 왕권이 많이 약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문벌 귀족들 때문인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힘을 길러보자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묘청 정지상에게 그래 한번 추진해봐라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대화궁 이런 궁궐을 짓게 돼요. 자, 근데 이 궁궐을 짓는 도중에 벼락이 2번이나 떨어지고 좀 그렇습니다. 여기가 길지가 맞아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벼락이 2번 떨어진다. 거의 로또죠. 자, 로또 맞을 확률인데 뭐 그렇게 근데 이게 좋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벼락이라는 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민심이 되게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의 조작 사건도 벌여요. 뭐 이렇게 연못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떠오른다. 막 이런 이렇게 이제 뭔가 상서로운 기운이 나오는 그런 이렇게 조작 사건을 벌이게 되는데 그 기름 먹인 떡 던진 거다라는 그런 조작이 걸리면서 오히려 더 민심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고 또 하나 이 개경 세력들이 이 인종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천도하도록요. 왜? 자기 지금도 수도 이전한다고 생각해봐요.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러면서요. 이게 결국에는 인종이 서경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서경천도를 인종이 왕이 포기하게 되는데 이 묘청과 정지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로 납득을 할까요? 아니겠죠. 이런 개경놈들 때문에 왕의 눈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모시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묘청의 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 묘청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묘청 자신은 천견충의 군, 이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 인종이라는 왕을 모시러 가는 이 평양으로 진격하는 그런 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런 이 묘청의 난 이런 것들은 누가 이제 진압을 하게 되냐면 이제 여기 묘청의 난이에요. 이 똑같은 서경천도 운동 자체를 이제 묘청의 난이라고도 봅니다. 네, 이 묘청의 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개경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쳐들어가는 것을 이제 누가 진압을 하게 되냐면 김부식이에요. 자, 우리 김부식 들어본 적 있죠? 누구예요? 삼국사기를 쓴 인물이죠. 그래요. 이 삼국사기를 쓴 문신입니다. 자, 이 김부식이 바로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자,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요. 이 김부식이 바로 또 넘버원의 이 이자겸 집안을 잇는 넘버원의 최고 문벌 귀족 가문이 돼버려요. 자,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묘청의 난 이거는요. 이 묘청의 난이 이제 김부식에 의해서 이제 진압을 당하게 되는데 이거를 두고 우리 이제 후대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였었던 단재 신채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 신채호가 이 묘청의 난을 두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묘청의 난은 바로 뭐냐면 일천년내 제일 대사건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년 내에 제일 대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냐면 이게 안타깝다라는 그런 의미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묘청이라는 것은 이 묘청이란 인물은 지금 어디를 이렇게 계승해서 어디에 기운을 뻗어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구려죠. 자, 이 고구려에 뻗어나가는 그런 기세가 이제 묘청의 이제 서경천도 운동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 김부식은 경주 김씨거든요. 자, 이 경주 김씨 등의 이런 보수 세력에 의해서 그런 뻗어나가려는 기세가 꺾였다.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꼬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신채호가 있었던 시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나라를 뺏겼었던 그런 시기예요. 일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기운이 이때부터 이제 좀 꺾여가지고 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꽤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이 김부식은 이렇게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넘버1의 문벌 귀족이 된다고 했었죠? 여기 다음 왕이 바로 의종이에요. 자, 인종은요. 이런 난들이 이제 진압되고 나서 다시 이제 힘을 가져보려고 했지만 잘 될까요? 안 돼요. 인종이 이제 어느 정도 해보다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포기하면 편해지잖아요. 자, 의종이 바로 이제 다음 왕이 되게 되는데요. 의종은 진짜 포기했어요. 자, 의종은 이미 나라는 어차피 왕이 내가 뭘 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면서요. 의종이라는 왕은 아예 그냥 나라 운영은 뭐 문벌 귀족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신나게 그들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신나게 나는 놀란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의종은 신나게 이제 이 나라는 이런 문벌 귀족들한테 맡겨놓고 신나게 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시기가 바로 의종 시기예요. 자, 근데 이 의종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무신 정변이 있게 됩니다. 쿠데타죠. 자, 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서 이제 살짝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이렇게 이런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뭐 예종 시기에도 뭐 동북 구성을 쌓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이자겸의 난이라는 변란도 일어나게 되고요. 묘청의 난이라는 변란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란, 전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실제로 누가 크게 성장할까요? 그래요. 무신들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무신에 대한 대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무신에 대한 대우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 고려는 문벌 귀족 사회예요. 자, 볼까요? 윤관이라는 인물도 총지휘관이죠. 문신이에요. 김부식도 총지휘관입니다. 얘도 문신이에요. 자, 이런 문신들이 이게 나라의 대표 사령관이에요. 얘네들이 실제로 뭐 그렇게 막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그 밑에 피 흘려가면서 싸우는 것들은 다 무신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무신들은 사실상 대우를 잘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문신들에 의해서 많은 희롱을 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이 김부식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김돈중이라는 애입니다. 이 김돈중이라는 애가 뭐 어떤 일에 완전히 양아치 좀 그런 애인데요. 뭐냐면 이 김돈중이라는 애가 그때 당시에 무신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뭐 육군 참모총장 뭐 이런 사람,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까요? 자, 그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정중부라는 인물이에요. 자,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이 무신 이제 상장군입니다. 자, 이 상장군이었었던 이 정중부인데 이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워요. 자, 이 수염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권위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불태우면서 희롱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중부도 화가 나서 이 김돈중을 막 이렇게 좀 처벌하려고 했는데 이 김부식도 나서서 막아요. 되게 부글부글 끓었겠죠. 자, 이 정중부도 이제 일단 이 무신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그렇게 희롱을 당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또 발단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의종 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종 시기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보현원 사건이라고 있어요. 자, 의종이 보현원이라는 그런 이제 놀러 다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요.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자, 놀고 있었는데 이제 왕이 아무래도 행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왕을 수행하는 이런 많은 애들이 따라갔겠죠. 자, 이 따라가는데 당연히 무신도 갔겠고요. 문신도 갔었어요. 자, 이 무신과 문신, 특히나 무신 같은 경우 호위하러 갔겠고 문신은 같이 이렇게 아첨하거나 이렇게 놀러 갔겠죠. 자,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다양하게 놀 거 PC도 없고 이러잖아요. 자, 뭐 했겠어요? 이제 있는 사람 가지고 놀겠죠. 자, 뭘 하냐면은 수바키라는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수바키라고 하는 것은 전투 씨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전투 씨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수바키라는 이제 그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매칭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나이든 무신, 그 다음에 젊은 문신. 아이고. 자, 이 젊은 문신. 자, 이런 매칭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한뇌인가요? 아니, 이송인가요? 이송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뇌일 거예요. 아닌가? 반대인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컨닝이죠? 근데 있나? 없을 수도 있어요. 잠시만. 그래도 내가 한뇌를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한뇌. 맞아요. 자, 이송과 한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 얘네 둘이 이제 매칭을 하게 돼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젊은 사람이 이겼죠. 자, 한뇌가 이송을 이겨버려요. 근데 여기 어차피 말도 안 되는 매칭이었잖아요. 아무리 무신이었어도 나이가 많은 지긋한 양반인데 이거를 이 한뇌가 이겼다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닌데 한뇌가 얘를 이제 이 쓰러진 이송을 향해서 이제 뺨을 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왜 무신인데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나면서요. 이 무신들이 정말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행을 벌이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일으켰었던 게 바로 무신정변인데요. 갓쓴 자들을 모두 베어라 라고 하는 그런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문신들을 다 제거했었던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서요. 잠깐 끊었다 갈게요. 일이 있네요. 자, 이어서 할게요. 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무신정변. 이제 누가 이제 주도해서 일으키게 되냐면요. 이유방, 이고, 얘네들이 행동대장 같은 애들이에요. 이게 최고 장군은 아니고요. 이유방, 이고, 이 정중부 밑에 있었던 부하들입니다. 자, 이 정중부가 아까 최고 관리라고 했었잖아요. 자, 정중부 밑에 있었던 이유방, 이고 이런 애들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갓쓴 자들을 다 때려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정권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이유방, 이고 얘네들이 정권을 가졌는데 이게 당연히 이게 자기의 모시던 상관을 대빵으로 모셔야 되는데 애들이 권력을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유방, 이고는 정중부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정중부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자, 이 정중부도 오래가지 못해요. 뭐냐면 정중부를 또 이게 야심이 있었던 이 정중부 밑에 있었던 부하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경대승입니다. 교과서를 조금 보면서 있기는 있으니까 할게요. 자, 이 경대승 이런 애가 있는데 이 경대승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할 말이 있기는 있어요. 자, 이 경대승 그리고 이 의민 그리고 나서 이제 최충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 경대승 같은 경우에는 정중부 부하예요. 자, 이 정중부가 얘네들을 제거했던 건 사실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당연히 자기한테 이제 권력을 넘겼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넘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거했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대승이 정중부를 깝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극상이에요. 밑에가 위를 친 거죠. 자,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다른 경대승 밑에 있는 애들도 얼마든지 누구를 죽일 수 있다?
경대승을 제거하고 자기가 최고 집정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래 이제 경대승도 본인도 그걸 잘 알면서 이제 어떤 이제 대비를 하게 되냐면은 자기 호위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도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위 부대예요. 자, 이 도방이라는 호위 부대를 만들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방방방이 좀 나올 건데 이 정중부 시기 이제 정중부 시기가 아니라 이 무신들은 무신들의 회의 기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무신들의 이제 뭔가 회의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중방이라고 불렀던 건데, 이 무신들이 이 갓쓴다들을 다 때려잡아 놓으니까, 뭐, 이성육부제도 이런 제도들이 잘 운영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제 모든 국정 운영들이 어디서 처리되겠어요? 중방에서 운영이 됐었던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중방에서 어정쩡하게 운영됐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경대승 때는 이 도방이라는 게 이제 자신을 호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대승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언제든지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부하들한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떨다가 뭐 신경쇠약인가 이런 걸로 죽었다고 해요. 자, 신경쇠약이었나? 뭐 이런 것들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경대승이 그렇게 죽고 나서 정권을 잡았었던 게 바로 이의민이라고 부르는 인물인데요. 이의민은 상당히 중요해요. 뭐냐면 얘는요 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 최고 지위였었던 무인 집정까지 올랐었던 사람입니다. 자, 얘는 천민이에요. 자, 이 천민에서 이제 최고 자리까지 올랐다. 이거는 어떤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까요? 고려라는 사회가 그래도 신분의 상승이 할 수 있는 뭔가 발판이 있었다라고, 지금으로 요즘에 뭐 이렇게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사다리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이혜민 같은 경우엔 특히나 이 최하층에서 시작했었던 인물이죠. 최하층에서 시작했던 인물은 애초에 가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이 무신들은요 애초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뭐 할까요? 뭔가 가지려고 많이 하겠죠. 재산을 불리려고 합니다. 재산을 불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없는 애들 거 뺏는 거라고 했었죠? 없는 애들 거 빼서요, 이 백성들 거를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신 시기에는, 무신 정변, 이 무신이 통치하던 그런 시기에는 누가 많이 피해를 입었을까요? 당연히 백성들이 피해를 입어요. 특히나 이혜민 같은 경우에는 이 최고 집정이죠. 근데 얘는 애초에 하층민 아무것도 없던 자리부터 시작했던 인물이라서 무인 집정이 오르고 나서는 정말 엄청난 착취, 이런 것들을 이제 폭압적인 정치와 착취 이런 것들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무신 정권 시기에 엄청난 밀란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밀란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신들에 대한 이런 백성들의 뭔가 시선이 좋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 우리가 지금 애써 잡은 정권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최충원이라는 인물인데요. 최충원은 이의민을 제거해요. 너무나 이렇게 착취하고 있었던 이런 인물을 제거하고요. 무신이 오랫동안 정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최충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자면요. 얘는 뼈대 깊은 무신 집안이에요. 그래도 무신이었어도 뭔가 뼈대 깊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대대손손 먹고 살 만큼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머리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두면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무신 중에서요. 자, 이 최충원은 우리가 이 무신들이 오랫동안 정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라 운영을 이렇게 중방에서 어중이 떠중이로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운영하는 국정 운영 기관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정도감이에요. 자, 교정도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나라를 운영하고요. 본인이 교정별감이라는 자리에 올라요. 이게 제일 높은 자리예요. 자, 이 교정별감으로 자리에서 이제 나라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도방이라는 것도 이제 좀 체계화 시켜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또 나와 있을라나요? 호위를 강화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도방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체계화시켜서 호위하는 그런 세력으로 만들었다라고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라를 체계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권력, 자기가 체계화시켰던 권력을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세습시키게 되는 거예요.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하죠. 정권이 이제 여기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최우, 최항, 최의 뭐 이렇게 이어지는 4대에 걸친 최씨 무신 정권이 이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최우라는 인물을 시기에는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정방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방방 많이 나와서 이제 힘들 거예요. 이거 당연히 시험에 나올 내용들입니다. 자, 이 정방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요. 자, 정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나라를 이게 뭐 다스리는데 뭔가 그런 체계화된 기관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나라 운영하는 지금 인물들이 바로 누구예요? 무신들이죠. 이 머리에 들은 그런 친구들이 나라를 운영하면 진짜 나라를 어중이 떠중이로 운영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신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 문신들을 그래도 두고 쓰는 그런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문신 수기 기구인 서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서방이라는 것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방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인사권을 담당하는 겁니다. 자, 인사권.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내가 전에 이성 6부 할 때 6부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던 게 뭐라고 했어요? 부서가 2부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뭐 담당한다? 인사권을 담당한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권한을 이 정방이라는 것을요, 자기 집에 설치해요. 자기 집안에서 인사권을 이제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자기 집에서 행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가지게 됐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게 무신들이 나라를 운영하기 좀 힘드니까 이 문신들을 우대하고 수기시키는 그런 서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얘네들로부터 조언을 많이 받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야별초라는 것도 있어요. 이 야별초는 나중에 삼별초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인데요. 자, 야별초.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밤이죠. 이 원래 밤에 이 경비를 서게 하는 그런 이게 기구인데 이거 좀 되게 애매한 그런 성격입니다. 뭐냐면 이게 군인이에요. 나라의 돈을 받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최씨 무신 정권의 명령만 받아요. 그러니까 사병 같은 국가 어찌 보면은 군인이죠. 뭐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최후 시기에는 한 가지 더 볼 일이 있어요. 뭐냐면 최후 시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몽골이 침략하게 됩니다. 자, 이 몽골이 침략하게 돼요. 자, 이 몽골이 침략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원래 이 몽골이란 애들은 우리나라랑 조금 많이 떨어져 있죠. 우리나라는 대략 요쯤에 있는데 몽골이란 애들은 바로 어디 있어요? 중국의 이쪽에서 발원을 한 애들, 이쪽에 서북 쪽에서 발원을 한 애들이에요. 자, 이런 애들과 우리 고려가 왜 만나게 됐을까라고 좀 얘기를 하자면요. 자, 이 몽골이 막 이제 세력을 키워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요, 또 세력을 키우려고 했었던 애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 이전에 여기 앞에서 거란 애들이 있었죠. 자, 이 거란이라는 애들은 이제 밀려났었어요. 그래서 이 거란 애들이요, 여기에 이제 밀려나가지고 북쪽으로 와서 이제 제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금나라가 힘을 잃어갈 때 이제 제기를 노리고 있었는데, 자, 이 제기를 노리고 썼는데 이 왼쪽에 있는 몽골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툭툭툭툭 칩니다. 거란이 밀려 내려와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지역까지 얘네가 이제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란이 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몽골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거란의 잔당 세력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둘이 이제 맨 처음에 몽골과 고려가 만나게 됐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몽골이란 애들은요,
뭐 이게 우리 입장으로서는 서로 협력해서 이 거란을 제거한 건데 몽골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니들이 협력 안 했어도 우리가 제거할 거였어 라는 그런, 오히려 내가 너네들을 도와준 거야, 거의 이런 마인드로 우리에게 막 무리한 곡물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고려도 뭔가 얘들한테 강경하게 말을 하긴 좀 그래요. 뭐냐면 몽골이 엄청나게 뻗어나가고 있는 이 세계 제국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가 이제 뭐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됐는데 얘네들을 막 이렇게 바로 응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돌아가던 사신이었었던 저 고려라는 애가 이제 피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몽골은 그걸 이제 빌미 삼아 가지고 바로 이 고려를 쳐들어오게 돼요. 자,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당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몽골이 기습적으로 이제 쳐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는 이제 어디에 이제 살짝 피신을 하게 되냐면,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아니야.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 몽골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이 몽골에게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 화해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몽골이 요구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주게 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시 정비한 후에 이 몽골과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몽골과 이제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항전을 하게 결정이 됐는데요. 자, 이 몽골 애들은 근데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게 이제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몽골은 북쪽에서 맨날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 아마 바다 싸움은 약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우리 전쟁의 방식은 뭐라고 했어요? 걸어 잠그고 일단 버티는 싸움이죠. 자, 이 잘 버티면 애들이 이제 지쳐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자, 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날뛰지 못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유리하지 못한 그런 곳에 가서 버티면 되겠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고려의 이 무신 정권은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왕을 끌고 여기 서울에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매우 큰 섬 강화도로 가게 됩니다. 자, 강화도로 이제 수도를 이제 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화도 가면요 고려 궁지라고 있습니다. 옛날 고려에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이 궁궐터예요. 자, 이 강화도로 이제 천도를 해서요 이 몽골과 항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모든 인원들이 강화도로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강화도로 간 인물들은요, 이 무신들과 그 다음에 왕실, 그리고 일부의 잘 사는 애들, 이런 애들만 넘어갔어요. 나머지 일반 백성들과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어떻게든 버텨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요, 이제 여기서 그래도 자기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이 하층민들이 열심히 맞서 싸웠었던 게 바로 몽골과의 항쟁 시기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뭐 처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처인성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한꺼번에 기억 다시 한번 하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처인 부곡이에요. 자, 부곡이 어디예요? 향부곡소죠. 자, 이 부곡 바로 특수행정 구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리타라는 장군을 이제 죽여요. 자, 그러면서 이거 이 엄청난 업적을 세운 곳이다라고 하면서 뭐 춘승현인가 뭐 이런 현으로 승격을 시켜줍니다. 자, 우리 이 부곡이라는 특수행정 구역이 이런 현으로 올라갔다.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죠. 자,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이게 수십 년 동안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몽골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었었던 황룡사, 구축 목탑 뭐 이런 것들도 불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란의 침입 때 불심으로 거란을 물리쳐보자라고 하면서 만들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초조대장경입니다. 처음 조판한 대장경이에요. 자,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탐.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백성 피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다 불타버려요. 없어지고. 자, 이런 것들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고려의 무신 정권과 왕실은 이 강화도에 버티면서 뭐 하냐면은 초조대장경이 불탔네. 그러면은 다시 불심으로 이런 고려 애들을 물리쳐보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만듭니다. 그게 바로 제조대장경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팔만대장경이에요. 얼마나 되게 열받죠. 뭐냐면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나라의 왕의 입장과 이런 권신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왕은 나라의 백성들이 다 나의 신하들이고 나의 재산들인데 이 왕이라면은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겠지만 뭐예요? 이 자기 집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륙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죽어나가건 우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는 애들이 바로 이런 애들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버티게 됐었던 게 바로 이런 시기였겠고요. 자, 그래도 이렇게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신 정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반기를 들기도 하겠죠. 특히나 이 무신 정권 내부에 있었던 저기 나오게 되는데요. 뭐 김준, 임면, 임요무 이런 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최 씨가 아니죠.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쿠데타가 일어나요. 나도 한번 무신의 이제 정권을 잡아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요. 이 왕실과 힘을 합쳐가지고 최의를 제거합니다. 근데요, 얘네들도 본질은 똑같아요. 뭐냐면 이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 화해를 하자라는 맨 처음에 그런 쪽에 섰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몽골과 싸워야 자기의 이제 정당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몽골과의 항쟁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왕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피해가 크기 때문에 몽골과 화해를 하자라는 그런 쪽으로 섰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김준, 임면, 임유무 이런 애들은요. 또 왕실과 또 등을 서게 됩니다. 등을 지게 돼요.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오프라인 때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났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얘기고요. 자, 어찌됐건 이게 이 몽골과의 강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몽골과의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요. 이 왕실이 이 무신 정권이 힘을 잃어가는 그런 틈을 타가지고 왕실이 개경으로 돌아와요. 그게 바로 개경환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몽골과 강화가 추진되게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몽골 내부에서 둘의 어찌 보면은 딱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벌어졌었던 사건이에요. 자, 이 왕실이 무신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고요. 이 몽골과 강화를 절대 반대했었던 이런 무신 잔당 세력들 있죠. 이런 애들은 이제 몽골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뭐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제 끝까지 가면서 항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제거됐었던 게 바로 무신들이고요. 이 무신들을 끝까지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했었던 애들이 바로 삼별초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몽골. 이제 우리는 몽골의 간섭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몽골이 왜 이 몽골과 우리가 화해가 됐냐면 몽골이라는 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를 거의 살려둔 예가 없어요. 다 없애버리지. 근데 이 몽골이라는 나라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끝내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백성 하나하나가 다 들고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몽골 입장으로서는 이거 완전 싹 죽이지 않는 이상 이거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특히나 이 몽골 내부에서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리크부케라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쿠빌라이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는 쿠빌라이라는 사람을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몽골 제국 내에서는요, 몽골은 이 몽골 제국이었어요. 몽골족들이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다음 칸을 정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자, 이 몽골 회의에서는 아리크부케를 이제 원래는 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쿠빌라이가 그 이전에 몽케가 죽자마자 이 독자적인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몽골 내부가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쿠빌라이는 어떤 업적과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뭐였냐면은 고려였어요. 고려의 이 지지부진 몇십 년 동안 끌고 있었던 이런 상황을 끝냈다라는 그런 업적을 갖기를 원했었던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여기 안정화돼서 완전한 이제 편이 되기를 바랬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쿠빌라이가 이 세조가 되는데 원나라 세조가 되는데요. 이 세조 구제라는 그런 것들이 있게 돼요. 뭐냐면 여기 아마 강화 내용이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자, 이 강화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이 세조가 이제 이런 강화를 하게 되는 강화를 하면서 우리가 원나라 간섭기로 접어들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수고했습니다.